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주말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야3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뺀 짬짬이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벌여 위법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박 3일간 방중 일정에 돌입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장중 70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강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충청과 호남으로는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 밖에 많이 춥습니까? 네, 제가 엊그제 야외에서 날씨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은 오늘의 강력한 한파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8.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추위 영하 14.6도,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에는요 정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기도 합니다. 절기에 맞춰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에서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남 내륙에서 2에서 7cm, 충남과 전남 내륙에선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 서해안에서는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눈이 오겠습니다.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영하 6.1도, 대전은 영하 2.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맴돌 텐데요. 서울 영하 4도, 대전과 전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매서운 강추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건데 검찰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두 전직 대법관이 연이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추위에 고생되고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법관 신분이 법원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범행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 다수가 수집됐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현재 검찰 수사 내용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의 중간 다리로 봤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제19 감싸기 비난 여론과 함께 임종원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유착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야3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남북경협기금과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은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삭감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양당은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인력 가운데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사업의 원칙이 흔들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4조 예산 결소는 국채 조기 상환으로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났고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하자 야3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3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이 빠진 두 정당의 예산안 합의는 기득권 동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 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야3당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 공동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당분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과반을 넘는 만큼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남북이 오는 12일 비무장지대 내 상대 측 감시 초소 지피를 방문해서 시범 철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에 나섭니다. 지피 한 개마다 전문 촬영 요원을 포함한 검증반 7명씩 투입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남북이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GP는 각각 11개. 이 중 10개씩은 시설물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과 화기만 뺀 채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완료된 가운데 남북은 오는 12일 이에 대한 상호 검증을 벌입니다.
수차례의 실무 접촉과 문서 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왔고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상대 측 GP 한 개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는 검증요원 5명과 전문 촬영요원 2명씩 총 7명의 검증반이 투입됩니다. 검증반은 미리 합의된 군사분계선 연결 지점에서 만나 상대 측 안내에 따라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때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남북 초수 사이에 오솔길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 이외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어제부터 2박 3일간 방중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설이 나오는 터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강 장관이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방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는데 한미 외교수장의 만남은 지난 10월 이후 2달 만입니다.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 공조 방안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어제부터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트럭과 승용차 5대가 부딪혀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충북 청주시의 15층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2분 만에 꺼졌습니다. 혼자 살고 있던 87살 윤모 씨가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앞서 8시 17분쯤에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방향 독산터널 인근에서 25톤 트럭 등 차량 5대가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내 배전 설비가 불에 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의 자체 설비 교체에 앞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1시간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범이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하며 사기를 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기 행각을 벌여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김모 씨. 윤 전 시장은 사기꾼 김 씨의 자녀를 취업시키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광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사업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의심하자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양숙 여사 부탁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를 받은 유력 인사들은 대통령 문자 자체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한 유력 인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김 씨의 사기 행각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임원 집단 폭행 사건, 며칠 전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노조원들의 폭행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나 관리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집단 폭행까지 해왔는데 MBN이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라인이 갖춰진 유성기업 내 공장. 건장한 남성들이 난입해 작업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은 결국 실랑이로 번지고 다른 남성들도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공장에 들어와 타 노조 위원장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체로 몰려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건 기본. 파업 현장에 나타난 관리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 연기 불지 말라고. 아, 담배 피는데 네가 다 줬어? 심지어 식사 중인 생산부서 팀장을 둘러싸고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찍자 들고 있던 피켓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밥이나 쳐먹어.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주주총회장의 깃발을 들고 난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법원 앞 집회를 하던 노조원들이 회사 관리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합니다. 체증 방해죠. 협박을 하는 협박죠. 폭행을 전담하는 폭행죠.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돼 있어서 MBN은 수년간 계속돼온 폭행 사실을 묻기 위해 노조 측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탤런트 박원숙 씨가 비투 논란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박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이 빚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이 박 씨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인모 씨는 지난 1993년 탤런트 박원숙 씨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며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정계인이고 불쌍한 생활 들어서 공인이어서 구속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큰 돈이 나올 게 있다고 해서 주게 돼 있어요. 인 씨는 차용증 대신 박 씨의 부동산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박 씨가 수년간 돈을 갚지 않았고 인 씨 딸의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며 미안함을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인 씨는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비닐하우스에 10여 년간 살았고 결국 지난 1월 친한 교인들과 함께 박 씨를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인 씨는 주장합니다. 설사 인 씨가 돈을 빌려준 게 맞더라도 이미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지난 상황. 대신 인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소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사업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했나 봐요. 내가 돈 꾼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사업하고 나 몰래 도장이 전부 다 가서 찍어주고선 근저당권을 설정하러 박 씨와 법무사무소에 같이 갔다는 인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저당 문서 자체를 처음 본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시효도 다 지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시효가 지나고 어쩌고가는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백성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고 당시 10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근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트를 탄 방제업체 직원들이 뜰채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냅니다. 사고 당시 터져나온 섭씨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폐사한 물고기들은 이곳 하천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가에서는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상인들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받고 보상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지 또. 물이 차서 지금 가구들이 다 밑에는 이제 다 떴어요. 의자도 지금 해서 색이 발해서 고온에 의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난방공사는 물론 보수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완전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 주 내에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소식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2박 3일 일정으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내 답방이 가능하려면 이번 주말까지는 북한의 전통문이 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과 관련해 그 어느 쪽의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비 계획안은 한두 가지가 이미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박 3일 일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답방 날짜에 대한 북측의 전통문이 내려오면 이 계획안에 따라 실무 준비에 들어가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까지 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방남 직전에 답방 사실이 양측에서 동시 발표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장의위원장을 맡은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장례식에 불참했는데 답방 시기와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북측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에는 답변이 와야 연내 답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달 내 답방설이 무성해짐에 따라 주요 방문 후보지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방한 시 찾을 곳 1순위로 꼽히는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서울의 발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평가받습니다. 서울타워 측은 정부로부터 아직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보안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지난 2월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머물렀던 워커힐 호텔이 우선 거론됩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가족 단위 예약자가 많아 당장 스위트룸 등 객실을 대거 비우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예약은 없고요. 12월 달에 저희가 연중으로 보면 극성수기세요. 현재는 저희는 계속 고객분들 예약을 받고 있어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차려질 프레스센터 후보지도 소문만 무성합니다. 한 차례의 경험이 있는 킨텍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함께 코엑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친밀감을 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점진적인 통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저희 나라에 방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과연 김 위원장이 정말로 서울을 방문할까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청와대는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면서 광주시와 현대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단체 협상을 최대 5년간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자
현대자동차가 곧바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인식을 준비했던 광주시는 결국 허무하게 행사장을 철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산통을 겪는 중이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가 이걸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광주시와 현대차를 압박했고 여당 내에서도 대안을 찾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에도 뭐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부분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는 협상을 재추진하면 추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광주시는 숨을 고른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단체 협약, 임단협 5년간 유예 조항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투자 타당성이 없다면서 수정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 9,200만 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1999년 3,290만 원이던 평균 임금이 5년 뒤인 2004년 5,339만 원으로 62%가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연간 10% 넘게 오른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3년 뒤부터 반값 연봉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 31년간 임단협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없이 협상을 한 것은 단 4차례에 지나지 않았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지난 5년간 11조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12%로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의 8%와 비교해 높은 수준. 대중 브랜드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평균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받고요. 또 생산성에 대한 것들은 약 30%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건비 비중과 생산성, 파업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임단협 5년 유예는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연간 7만 대를 해외 공장에서 제조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럼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1997년 한국 GM 군산 공장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신규 공장 설립이라는 상징성에 최대 1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민정이라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설립 취소를 고려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요. 반면 유치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여야의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생중계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주장하며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관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그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 감시 하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교육 비용을 굳이 A와 B로 나눠서 B는 사적 영역이니까 회계를 굳이 분리하자라고 하는 인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과한 규제라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이어지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형식은 단일 회계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분리 회계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차이가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원화 2만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에서 3주째 계속되는 노란조끼 시위에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동참하던 고교생들의 시위 양상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철회 계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노란조끼 시위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오는 8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단체로 밀어내는 힘에 차량 한 대가 힘없이 뒤집힙니다. 그 뒤로는 이미 전복된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난 4일 프랑스 중북부 도시 오를레앙에서 찍힌 장면인데 영상 속 시위대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됩니다. 곳곳에 불을 지르거나 차량을 전복시키는 등 고교생들의 시위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니스 등에서 학교 200여 곳이 폐쇄됐고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은 고교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와 대입제도 개편 철회를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대학생들도 연대해 시위에 나서면서 교육개혁 목소리가 노란조끼 시위의 또 다른 중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주말 8일 파리에서의 대규모 시위 일정을 공지했고 일부 고등학교들은 같은 날 수업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주말 시위는 3주째 프랑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 확산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 경남을 비롯한 PK 지역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PK 지역 예산 확대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정규혜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힘을 쏟은 것 중 하나는 바로 PK 지역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는 데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PK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과 부산 모두 각각 5조와 6조 원 수준의 최대 규모 국비 지원을 정부 안에 편성한 데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수 사업이 확정되거나 증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부 경남 KTX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과 로봇 비즈니스, 전기차와 미래자동차 사업 예산 등 김 지사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대형 SOC 등도 담겼는데 함양울산 국도사업은 수백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고 양산 도시철도와 거제 마산 국도건설 등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국비는 많이 신청하고 거의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바닥 민심이 더 차가운 부산도 수건사업인 경부선철로 지화와 관련해 타당성 검토 예산은 물론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포함됐습니다. 해양 모태펀드와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신규로 확보됐고 대조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예산도 정부안보다 대폭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회에서 이 같은 PK 지역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차량 핸들을 취향에 맞게 꾸미거나 잡는 느낌을 좋게 하려고 핸들 커버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품 선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손과 계속 맞닿아 있는 차량 핸들. 잡는 느낌을 좋게 하려고 핸들 커버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열선이 너무 뜨겁고 가죽이 손톱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핸들 커버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핸들 커버 2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먼저 2개 제품에서는 단쇄 염화 파라핀이 유럽연합 기준치에 최대 1.9배 검출됐는데 체내에 한번 흡수되면 자연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돼 면역체계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에서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발암물질이 유럽연합 기준치에 27배 검출됐습니다. 손에 땀과 섞여 유해물질이 체내로 흡수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는 핸들 커버와 관련된 안전 기준조차 없습니다. 신종 외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 농가에선 유달리 추위를 많이 타는 송아지에게 패딩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마늘 농사를 짓는 윤상현 씨. 매서웠던 지난 겨울 추위에 한해 농사를 망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40% 정도가 죽어버려서 그 수확량이 한 40% 내지 50%가 줄었습니다. 주말 한파 예보에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엔 온난화 때문에 더위에 강한 난지역 마늘을 주로 심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보니 겨울 한파에는 다소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복숭아도 추위에 약해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밑동을 꽁꽁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과수, 노지 월동 채소 같은 경우 한파 또는 동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파가 무서운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는 감기에 한 번 걸렸다간 폐사할 우려까지 있어 겨울 패딩을 갖추어 입혔습니다. 송아지들이 먼저 호흡기나 설사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빨리 치료를 못하면 이제 폐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한파 대비가 소홀하면 농가는 1년 농사를 망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자 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특판 상품도 속속 내놓으면서 연말 보너스까지 노릴 수 있는데요. 물론 0.1%라도 더 주는 곳에 가입하면 좋지만 저금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늘 유념해야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곧바로 2% 시대에 진입했고 급여통장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를 챙기면 최고 6%대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으로 자금 유출을 우려한 저축은행도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2.2%에서 3% 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4.5%라 지금 확 마음이 끌려서 했었거든요. 경기 불황의 서민들은 금리 0.1%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쫓아 전체 자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올 들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분산저축은 필수입니다. 개별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거래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또 금리 인상기에는 예적금 만기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내로 짧게 가져가는 게 수익에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대표업체 IT 업체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화웨이 부회장 체포의 영향으로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증시와 영국 FTS 100 지수는 3%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증시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날 3%가량 하락한 뉴욕 다우지수는 오늘 또 장 초반 700포인트까지 밀렸고 마감을 앞두고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미국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돌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 합의마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데다 창업주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것은 체포 그 이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分别向加方和美方表明了严正立场，
要求对方立即对拘押理由作出澄清，立即释放被拘押人员。 해빙 분위기로 흘러가던 미중 관계가 돌발 악재로 인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당시 사찰 대상에 올랐던 인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인데 검찰은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장인어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평소 남편과 가정 불화를 겪고 있던 가해자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는 등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심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용서로 가해자에게 징역 5년형에서 3년형으로 감형을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를 해주셨다는 재판부의 설명. 선고를 듣는 중에도 계속 흐느끼던 가해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초등학생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주민센터에 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는데요.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이불. 장학금을 탄 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불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 아버지가 대신 보낸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초등학생은 익명의 편지를 통해 장학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면서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불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백화점 고객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월 한 유명 백화점의 속옷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50대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제품의 가격과 사이즈 문제로 항의를 하던 고객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고객 갑질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면서 공분한 가운데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배우 한고은 씨도 연예계 비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씨 어머니의 친구였다는 60대 여성은 40년 전 한 씨 부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성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내줬다고 밝히면서 당시 한 씨의 부모가 작성한 각서까지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고은 씨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가정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만약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지만 이분에겐 통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네요.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찾은 한 남성. 그는 이곳에서 우연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1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였지만 그는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이에 남성에겐 표창과 상품권이 수여됐다네요. 그냥 넣기도 어려운 3점 슛.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이분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뒤로 돌아서 말이죠. 농구 선수를 취재하러 온 기자. 인터뷰 도중 3점 슛을 쏘기로 하는데요. 특이하게 뒤로 돌아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림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본인도 놀라고 선수도 놀라고 이를 보던 앵커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직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여기 어려운 걸 또 해낸 이가 있는데요. 이번엔 사람이 아닙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경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비행기에서 무언가 떨어지는데요. 낙하산이 펼쳐지며 서서히 지상에 안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건 바로 닭이었는데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걸 어쩌다 닭이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밤사이 강력한 북극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강추위 소식에 제가 정말 든든히 입고 나왔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귀가 시렵다 못해 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오실 때 모자나 귀마개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시각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0.9도, 서울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추위는 영하 15도 선, 대관령은 영하 21도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기도 한데요.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에서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남 내륙에서 2에서 7cm, 충남 내륙과 전남 내륙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일부 서해안에서는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호남에서는 눈이 오겠습니다.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7도, 청주는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천주 영하 2도, 전주는 영하 1도로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매서운 강추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